자, 분감자님, 저도 윤쌤처럼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대 준비 중이에요. 자, 꼭 좋은 수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 되고 싶다거나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말을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아주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많은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후배들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굳이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건 정말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의외로 자기가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 이러면 수의사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난 수의사 되고 싶습니다, 수의사가 꿈이야 이러면 의외로 수의사 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의외로 수의사들 생각보다 되게 힘든 직업이고요. 뭐라 그러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못 배우고 나온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수의대에서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감정적인 준비를 안 하고 바로 임상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떤 감정적인 힘든 부분들이 상상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나온 다음에 느끼는 게, 이제 많은 애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요. 이제 치료하다가도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죽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죽어요.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이요. 근데 이제 되게 너무 많은 죽음을 갑자기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벙찌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인분들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막 울어요. 펑펑펑 우는데, 저는 그런 걸 위로할 줄도 모르고 위로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분들이 그 슬픈 감정의 파편이 계속 저한테 켜요. 그리고 또 못 배우고 나온 것 중에 우리는 살리는 것만 배우고 나오거든요. 동물 모든 뭐 인턴할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그래서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서 잘 살리는 법 배웠지, 잘 죽이는 법을 배우고 못 나왔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게 오랫동안 병원을 하니까는요, 처음엔 몰랐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살리는 법만큼이나 잘 죽이는 법도 중요하더라고요. 얘를 어느 시점에 주인분하고 잘 얘기해서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이 주인분이 마음이 조금 더 편할지, 어차피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경우 내가 어떤 식의 조치를 얘를 들어가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인분의 잘못이 아님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잘 죽이는 법, 주인이 어떤 안락사에 대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거기에 대한 게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조금 더 임상이 내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냥 몸으로 체득했죠. 쉽게 말하면 진짜 맨몸으로 부딪혀서 하나하나 체득을 해나가 되게 오래 걸려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수의사가 된다 그러면 막연히 동물을 고치는, 생명을 살리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화려한, 아니면 인기가 있는, 앞으로 유망한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과연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임상을, 만약에 동물병원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요, 수의사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으니까 직업 중에,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많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죠. 대부분 다 동물의 아픔을 못 넘기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죽음의 이벤트가 몇 배로도 가슴에 와닿게 되겠죠. 더 힘들죠, 사실은요. 저희 고양이들 칫솔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칫솔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라는 게 구강 내 세균, 그러니까 세균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구강 내 세균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소독약을 쓰면 없어지지 않나요? 안 그런 게 뭐냐면요, 이게 치석과 플라그 형태로 있게 돼요. 즉 음식을 먹으면은요, 좀 있으면은 이게 세균의 어떤 대사산물이 뭉쳐져 가지고 플라그 형태로 남게 돼요. 이 플라그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입 안에 침과 그 다음에 타액과 칼슘 염과 같이 섞여가지고 치석이란 단단 형태로 만들어서, 이때는 칫솔질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칫솔질의 목적은 플라그 형태의 세균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왜냐면 플라그 형태로 만들어지면요, 소독약도 잘 안 들어,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치주 포켓이에요. 즉 이빨과 잇몸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에 주로 세균이 많이 끼고, 이 공간을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칫솔질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게 칫솔질이에요. 그래서 칫솔로 이 치주 포켓 부분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한다,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이게 칫솔질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치태가 안 생기게 하고요, 플라그가 안 생기게 하고, 이 플라그가 석회질과 칼슘염과 합쳐져 가지고 치석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칫솔질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걸 못하겠다 싶으면은 만성 구내염이었거나 건강한 애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대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석의 걸 제거하고 이 안에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의 목적은요,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치포켓 안쪽까지 후벼 파가지고 이 안쪽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것까지 다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보통은 해요. 플라그 제거는요, 죄송한 말씀인데 칫솔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치즈포켓은요, 플라그는 대부분 치즈포켓부터 시작을 해요. 이빨 표면에 묻어있는 게 아니고 치즈포켓, 이빨의 안쪽, 이빨과 잇몸 사이부터 해서 올라와 이빨 위쪽으로요. 바꿔 말하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칫솔질 말고는 아무로 제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음식 먹고 칫솔질을 하는 게 이빨을 닦는 게요. 이빨을 닦는 게 플라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라그가 치석화되는 걸 방지하고 이빨의 세균을 없애려고 이빨을 닦는 거고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소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러면 노벨상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는요, 정말 많이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빨 닦는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고요. 귀찮게 음식 먹고 이빨 닦는 일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TV 보다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살다가 이빨 닦고 자죠. 억지로 가가지고 막 이빨 닦고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억지로 또 이빨을 닦아야 돼. 시간이 막 늦어 죽겠는데 막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빨에 마모도 심하게 돼. 알게 모르게 칫솔질하면서 이빨 마모도 많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세균을 제거하는 게 이빨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아요. 시간에 대한 거, 귀찮은 거, 이빨에 대한 마모, 뭐 잇몸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칫솔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은 없어요. 그냥 단지 가글을 하면 약간 개운한 거지 실제로 플라그가 제거되진 않거든요. 껌 씹어도 마찬가지고요.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빨을 닦는 껌이라든가 이빨을 닦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가글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된 게 없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물에서도 당연히 더 안 되겠죠. 동물은요. 사람에서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도 안 되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닦아주는 건데 묻혀가지고 될 리가 없죠. 안 됩니다. 칫솔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구내염이 심해서 전발치인데 그래도 침을 많이 흘리고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약 먹을 때 괜찮은데 약을 오래 먹어도 되는지. 아니야, 약 오래 먹으면 안 좋아. 약 오래 안 먹으려고 전발치하는 거고요. 자, 전발치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 전발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앞니 쪽이 괜찮다 그러면 어금니 쪽으로만 전발치래요. 왜냐하면 송곳니만 남아 있어도 고양이의 삶의 질이 무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송곳니 남기려고 하는데, 물론 앞쪽까지 염증이 있으면 앞니까지 무조건 처음부터 빼버리고요. 앞쪽에 염증이 있고 뒤쪽으로만 염증이 있다 그러면 어금니 쪽으로 다 빼요. 그래도 한 달 기다려요. 한 달 기다려서 면역 시스템이 안정되게 기다렸다가 면역 시스템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내염이 남아있다 그러면 앞니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 달 기다려서 면역 시스템이 안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봤는데 다시 또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보통은 전발치, 모든 이빨을 다 뽑았을 때, 앞니를 포함한 모든 이빨을 다 뽑았을 때 고양이의 주인이 만족하는 비율을 60%를 잡아요, 보통은요. 즉 고양이가 안정적으로 침을 안 흘리고 구내염의 증상이 정말 많이 완화해서 주인이 만족하는 경우는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요 이빨을 다 뽑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어야 된다거나 아직도 구내염이 계속 진행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 비율로 봐요. 그래서 전발치랑 무조건 좋아진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한 60% 정도는 완전 만족하세요. 잘했다. 정말 와, 너무 애가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소리 하는 분이 60%. 그리고 한 열에 4분 정도는 여전히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지죠.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간중간에 약도 먹여야 되고 중간중간에 힘들어하고 중간에 침도 흘립니다. 그래도 입안에 있는 그 적은 수의 세균 때문에도 계속 심하게 입안에 어떤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동작해서 입안에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6대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뭐 장안에 충분하게 정상 세균이 발달해 있고, 이 세균들이 사실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의 전체 면역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프론트라인, 우리가 뭐 이 나쁜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세균도 먹고 기생충도 먹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장내 세균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장 앞선 방어선에서 방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장 안에 있는 정상 세균들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도 사람마다 다 틀려. 이 정상 세균층의 어떤 비율이요. 보통 한 수백 종의 세균들이 존재하거든요, 장 안에는요. 근데 어떤 세균이 우세종이고 어떤 게 얼만큼 비율이 있고 어떤 세균이 얼만큼 있으면 어떤 세균이 얼만큼 있고 이 세균은 요만큼 있고 이런 세균이 요만큼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대부분 유전으로 결정되고요. 엄마 젖을 빨 때 엄마 젖에서 그 세균을 또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먹는 음식으로 따라서 이 세균들이 또 바뀌어요. 조금씩. 그래서 완전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고요. 장이 약한 사람들은 평생 막 좀만 긴장하면 똥 설사하고 좀만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이게 장 안에 그런 세균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장 상태를 가진 건강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뭐 장내 세균총도 충분하게 발달해 있고 장내 세균총의 비율도 아주 좋게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유해균의 비율도 적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요 유산균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 눈꽃만큼도 없어요. 먹일 이유가 전혀 없고 먹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냥 정말 비싼 똥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유산균의 장에 도착하는 양이라는 게 얘가 갖고 있는 정상 세균총에 비하면요
정말 해운대 모래가에 보라카이 모래 두세 삽 정도 퍼놓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유산균 먹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정상세균총이 너무너무 유익균이죠. 유익균들이 너무너무 약하게 발달해 있고요. 유해균들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애가 막 좀만 먹으면 설사고 좀만 먹으면 설사고 너무너무 약한 장 갖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균형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좀만 애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설사한다. 이러면은 그 적은 양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죠. 적은 양의 어떤 유산균도 그것도 더군다나 들어갔을 때 얘한테 맞는 거라 그러면요. 또 많이 도착한다 그러면요. 의외로 그런 경우는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런 장이 안 좋은 애들이 아주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먹여주는 게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고양이한테 맞는 걸 먹여야만 되는 거지 안 맞는 거 백날 먹여봐야 소용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먹여봐야 알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장내 유익균의 어떤 비율이나 유해균의 비율은 모든 고양이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르듯이. 사람 유산균 먹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꽃만큼도 없죠. 고양이용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까 말까인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산균들은요 되게 비싼 균주예요. 다 특허도 라이센스가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굉장히 비싼 회사들에서 라이센스 받고 넘겨주는 원료회사에서 파는 그런 종류의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사실 효과가 있는 것들은 의외로. 그래서 저렴한 유산균 효과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유산균은 좋은 거는 비싸다. 대부분 큰 회사에서 만들고요. 가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래요. 뭐 유산균 질문 답변에서 뭐 유산균을 먹였는데 변이 더 묽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를 유산균을 먹일 때 변이 묽어졌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유산균 적응 과정입니다. 계속 먹이면 좋아집니다라는 말을 질문 답변을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입니다. 큰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도 여행을 가서 그 나라 물을 먹으면 설사 엄청나게 하겠죠.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그 많은 세균과 단세포 생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장에 있는 세균들은 그런 인도에 있는 세균들과 인도에 있는 단세포 생물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굳이 적응하겠다고 계속 먹어서 난 이겨낼 거야. 이걸 계속 먹어서 내 장내 세균 세포들을 다 정상시킬 거야. 하고서 계속 먹어서 장을 엉망진창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설사하자마자 두 번째 먹이지 마시고 바로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 주고 다른 거 사서 먹이는 거죠. 그럴 때는요. 굳이 설사를 일으키면서까지 이 유산균에 적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더 먹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동장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고 이동한다 그러면 가벼운 게 좋겠지만요, 차로 이동한다 그러면 튼튼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보단 복합 소재, 천으로 됐는데 안에 플라스틱 덧대 있고 안쪽은 또 패브릭 재질은 부드럽게 그런 복합 소재를 사용하시고요. 무겁고 튼튼한 걸 사세요. 무조건요. 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 걸 사시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안전벨트 고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안전벨트 고리에 단단히 결합이 돼가지고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더라도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집이 통째로 튕겨져 나가거나 어디 부딪혀서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튕겨져 나가지 않게 이런 걸로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개인적으로는 슬리피 파드를 추천드리고요. 요게 지금 알기로는 가장 안전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집에 들어가요. 왜냐면 교통사고 테스트가 돼 있는 거의 유일한 가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 품절이라 구하기 힘들고 미국에서 직구하시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찾아보셔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직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구가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그란 형태로 사시고요. 슬리파드 네모난 거 마시고 동그란 거에 대형 큰 걸로 사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되게 고양이들도 편해하고요. 진료할 때도 편해. 좀 무겁긴 하지만 진료할 때도 위에 뚜껑이 통째로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웬만한 처치가 다 가능해요. 고양이 안 꺼내더라도 웬만한 처치가 다 가능할 정도로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일단 첫째로 차 사고가 나도 안전합니다. 안전벨트 고리도 되게 단단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테스트까지 된, 실제로 그 안에 고양이 인형을 넣고 그 다음에 차를 안전벨트 고리 건 다음에 차를 실제로 부딪히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고양이 인형의 데미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것까지 된 테스트가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슬리파도 좀 요즘 보통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복합 소재로 된 좋은 가방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슬리파드가 그렇게 비싼 가방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은요. 비싼 가방 그렇게 비싸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양이 감기는 왜 걸리는 건가요? 이건 감기라는 거는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즉 바이러스 질환은 걸리는 걸 수 있지만 이미 잠복해 있는 게 발현되는 게 더 많거든요. 이런 건 대부분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몸의 면역 체계가 느슨해지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갖고 있다가. 고양이 감기는 대개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에요. 즉 허피스 바이러스는 몸에서 평생 잠복해 있어요. 고양이 한번 걸리면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몸이 약해지는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는 얘기죠. 몸 안에 이미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고양이 감기,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워지면은요, 몸이 기온이 낮아지면은
몸이 약해질 만한 이벤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감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밥을 안 먹으면요. 역시 몸이 약해진 이벤트가 생기고 그러면은 면역적으로 약해진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게 안 생기겠죠. 근데 고양이가 몸이 약해질 만한 이벤트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기는 걸린다기보다는 생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내재가 갖고 있다가 몸의 면역 시스템이 느슨해지면 그때 뚫고 나온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성화한 남매냥이고요.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은데 집에 손님이 오거나 목욕, 병원 다녀오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둘이 눈만 맞춰서 싸워요. 요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였다기보다 냄새가 바뀌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냄새가 바뀌면은 서로 못 알아요. 병원 갔다 오면 냄새가 바뀌고요. 그 다음 넥칼라까지 치면 쉐입이 바뀌고요. 특히 미용하고 오면 당연히 쉐입이 바뀌고요. 목욕하고 오면은요, 냄새가 바뀌죠. 냄새와 쉐입이 바뀌면 애들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냄새가 다시 묻기 시작하면, 콜로니 냄새가 다시 묻기 시작하면 아, 너였구나, 미안해, 이러고 친해지는 가능성이 크고요. 외부인 낯선 사람이 오면 싸울 수도 있죠. 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싸울 수 있죠. 뭐 사실 싸운다는 게요, 한쪽은 방어적 공격성, 즉 디펜시브 어그레션이 나오고요. 한쪽은 공격적 공격성을 내요. 오펜시브가 돼요. 즉 공격하는 오펜시브 어그레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오펜시브냐를 확인한 다음에 오펜시브 한쪽에다가 보통은 예상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목욕을 갔다 오면 그러더라, 손님이 왔다 가면 그러더라, 뭐 내가 뭘 하면 그렇더라, 이런 게 있으면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항불안제를 하나 2시간이나 1시간 전에 먹여주면, 즉 스트레스 받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항불안제 하나 먹여주면 훨씬 이런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냄새가 바뀌어가지고 뭐 쉐입이 바뀌어서 이렇다 그러면요, 애초에 집에서부터 사용하던, 오랫동안 사용한, 아니면 깔고 있었던 수건을 갖고 가서 그거 목욕 후에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문대면서 보세요. 집에 그걸 뒤집어 씌워서 오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다시, 콜론 냄새가 다시 몸에 묻기 때문에 그래도 좀 냄새가 조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덜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셨죠? 15세 고양이 초기 치매 증상인데 캣닙도 별로 안 좋아요. 결국은 약을 먹이는 수밖에 없을까요?가 아니고요. 죽어라고 약이라도 먹여야죠. 약 먹인다고 치료가 되진 않아요. 진행을 늦춰주는 거죠. 슬프게도요. 근데 치매가 더 진행을 하면은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잠도 하나도 못 자요. 왜냐면 밤새 우앵우앵 큰 소리로 울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석에 들어가서 다리가 꼈다고 못 나와요. 계속 울어요. 사람을 껴요. 잠 한숨도 못 자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약을 꼭 먹이시라고 그러고, 우선 뭐 약 지어 먹이는 게 나는 좀 그렇다 그러시면은요, 우선은 액티베이트라는 영양제, 항산화제 폭탄이죠. 그 영양제라도 좀 먹이시면 조금 진행을 늦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액티베이트 같은 영양제 먹이고, 셀레제닌 같은 게 고양이한테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은 말이 많지만 안 먹이는 거는 낫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셀레제닌은 약이죠. 동물병원과 셀레제닌을 사용한 치매약 같은 거 같이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한테 셀레제닌이 의학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품화돼서 나오긴 하는데, 고양이는 의학적인 효과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같이 먹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